작가님 어머니가 정말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나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랬겠지 라고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도 돌이켜보면 저희 엄마는 거실이라는 공간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상자가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의대에 왔다고 하면 뭔가 학원 하나도 없이 혼자서 공부해서 한 그런 뭔가 신화 같은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학원을 되게 좋아했고 학원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는지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학원을 판단을 할 때 아버지들이 여러 번 지금 소환이 되시는데 일단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첫째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역 일반고 전교 1등 그리고 지금은 의대 재학생 신분인데요. 선배로서 아들로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정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의대생의 초등 비밀과의 저자이신 임민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라는 작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방 일반 중학교, 지방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서 현재 중앙대 의대에 재학 중이고요. 최근에는 의대생인 저의 관점으로 초등 6년 동안의 현실적이고 트렌디한 로드맵을 정리한 의대생의 초등 비밀과외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초등학생 때 집 거실 소파 뒤에 3개의 책장이 있었다. 그리고 의대 합격으로 이어지는 책장들이었거든요. 네. 어떤 공간이었고 그거를 누가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엄마 같은 경우는 거실 공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사도 거실에서 하고 TV도 거실에서 보고 주 활동 공간이 거실이다 보니까 그 공간에 소파 뒤에 3개의 책장이 있었고 이 3개의 책장이 하나는 문학책, 하나는 지식책, 하나는 만화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 거실이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 속에서 바로 소파 뒤에 접근성이 높게 책이 있다 보니까 책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공부 같은 경우도 방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아직 습관도 안 잡혀 있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거실에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감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이라는 공간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2개의 상자가 있었거든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재미없게 읽었던 책들을 각각 넣을 수 있는 상자였고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그걸 자꾸 아이들에게 말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책 하나를 읽을 때마다 재미있었는지 재미없었는지 계속 물어보게 되면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2개의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재미없는 책, 재미있게 읽은 책 넣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되게 좋았습니다. 궁금한 게 감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초등학생 때는 그게 감시인 줄 알았나요? 아니요. 사실 감시라고 느끼지 못했던 게 네. 저희 엄마가 옆에서 뭔가 휴대폰을 하고 있거나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집안일이 끝나신 다음에는 함께 독서를 해주시고 아니면 그 시간에 제 문제집에 채점을 해주시거나 같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일방적으로 감시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공간 속에서 호흡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단수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책 내용을 보니까 작가님 어머니가 정말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나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랬겠지 라고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저희 엄마는 공부에 있어서 주로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숙제를 할래 말래 이런 선택권이 아니라 숙제는 당연히 오늘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전제하에 그 외적인 거에 선택권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민찬아 오늘 수학부터 할래? 아니면 영어 공부부터 할래? 이렇게 하면은 오늘 어쨌든 수학이랑 영어를 둘 다 하는 건 당연하지만 둘 중에 뭘 먼저 할지 그런 부분을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공부할지 카페에 가서 엄마랑 같이 공부할지 아니면 같이 도서관에 갈지 이런 선택권도 주셨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게임을 한 다음에 숙제를 할지 게임을 하기 전에 숙제를 할지 이런 식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제가 직접 이 숙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저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자기 주도적으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엄마 입장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숙제라는 건 오늘 당연히 하는 거다. 그 정말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가치를 저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셨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한 엄마, 아빠
아빠의 정말 기막힌 역할 분배, 엄마 아빠의 역할이 어떻게 분배되었나요? 보통 제가 지방에서 의대에 왔다고 하면 부모님이 둘 다 의사가 아니었나? 라고 또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엄마는 전업주부셨고요. 아빠는 석재 사업을 하셨습니다. 돌로 납골당을 만들고 석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전담하셨고 특히 저희 학원을 픽업하거나 학원을 알아봐 주시거나 그때 체크를 해주시거나 그런 역할을 엄마가 해주셨고요. 아빠는 평소에는 되게 바쁘셨다 보니까 보통 주말에 같이 낚시를 가거나 저희가 또 목포였다 보니까 주변에 바다나 강 낚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동차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때는 목포에 자동차 매장이 많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광주까지 데려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야구도 같이 보고 야구도 같이 하기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렇게 야외 활동을 저희 아빠가 담당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저에게 공부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부담감이 더 없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빠가 조금은 소외가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공부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야외 활동을 할 시간이 중학교 때부터는 없다 보니까 아빠랑 같이 할 만한 대화 주제도 사라지게 되고 공부 이야기를 엄마랑만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아빠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운한 부분, 그러니까 주말에 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해주시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요. 또 엄마 같은 경우는 부부 사이에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혼자서 결정을 해왔다 보니까 갑자기 중학교 때 아빠랑 교육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교육 이야기에서는 아빠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엄마도 힘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의 갈등이 있는 부분도 생겼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부모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 해주는 것, 그게 되게 좋은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을 하더라도 꼭 두 분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져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꼭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 아들의 입장에서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초등 때는 주로 같이 놀고 활동하는 걸 아버지가 담당을 하셔서 좋았는데 이제 중학생 올라가니까 교육과 관련된 그 진도 차이네요, 쉽게 네,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면 이 영상 꼭 링크를 아버지께 보내주세요. 그래서 같이 분기별로라도,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사 뭐 같이 논의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방향성이나 지금 가고 있는 그 진도와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돼야지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전교 1등 의대생은 도대체 어떤 학원을 다녔을까? 또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중고로 좀 나눠서 학원을 어머니께서 좀 알아봐서 보내신 거잖아요.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 의대에 왔다고 하면 뭔가 학원 하나도 없이 혼자서 공부해서 한 그런 뭔가 신화 같은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학원을 되게 좋아했고 학원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는지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학이랑 영어 다녔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어랑 과학도 다니고 중학교 때 그렇게 4과목을 다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하나씩 줄이면서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영어랑 수학 학원을 이렇게 쭉 다녔었고 계속해서 학원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학원을 선택할 때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학원이 있고 유명한 학원이 있다 보니까 그 유명세만을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해버리고 그 유명한 학원의 무슨 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학원을 판단을 할 때 당연히 유명한 학원을 먼저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았고 항상 저의 성향을 많이 고려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저는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그때 물어보고 해결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유명했던 학원들은 보통 대형 진도 학원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그때 물어보기가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저에게 집중을 해주고 1대1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유명한 학원이었지만 그 학원을 가지 않고 좀 더 개별 진도식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학원에 가기도 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원을 알아볼 때 요즘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영어 원서 위주의 그런 학습들이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원서라는 게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학원들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일주일에 단어를 200개, 300개 외우게 하고 초등학교 때 고등 수준의 영어를 끝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런 학원들을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다녔는데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버리면 초등학교 때 너무 영어가 질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영어 회화 그리고 영어 원서도 읽고 윈피키드부터 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말하기부터 해서 토론도 하고 에세이도 쓰고 그러한 형태의 학원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사한 부분이고 저희 성향을 고려해서 학원을 선택해 주셨다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님도 지금 학생이지만 선배로서 멘토로서 또 많은 중고생들을 컨설팅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학원을 이렇게 좀 다녔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다른 공부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학원만 다녔었거든요. 그게 조금은 후회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학원이라는 형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과외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로지 이 학원에서 오는 안정감, 익숙함, 또 선생님들과의 정이 쌓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쉽게 끊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정 때문에 학원을 못 끊는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인터넷 강의라는 걸 제대로 듣게 되고 과외를 처음 듣게 됐는데요. 그렇게 과외를 처음 듣다 보니까 과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을 선택하는데도 힘들고 그리고 그 과외를 고등학교 3학년 6월에 그 생명과학 2 과목을 받았었는데 그 2달 받는 내내 도움이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그 중요한 시기에 실수를 해버렸던 거죠. 인터넷 강의도 되게 많이 헤매기도 하고 학원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학원에만 의존했던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학원을 잘 다니고 있더라도 인터넷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과외도 경험해 보면서 좀 더 다양한 플랫폼들을 경험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후회가 남긴 합니다. 사교육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네. 관성으로만 너무 학원으로만 의존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좀 시행착오가 아쉽다. 네, 맞아요.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거실공부법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엄마의 잠자리 독서법을 책에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아들의 입장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엄마의 잠자리 독서법이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이 잠자리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계속 해주셨는데요. 잠자리 독서라는 게 가장 좋은 건 책에 대해서 익숙한 느낌, 또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거, 그게 가장 좋았고요. 요즘에 오디오북이 발달하다 보니까 잠자리 독서 때 오디오북 틀어줘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마의 육성으로 할 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잠자리 독서를 해줬을 때는 일단은 제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보다 항상 한두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주셨던 게 되게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읽기 독립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수준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가 눈으로 먼저 읽어버리거나 사실 집중을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읽기 독립이 시작되었으니까 더 이상 부모인 내가 읽어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혼자서 읽는 건 긴 호흡의 책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것처럼 아이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한두 단계 더 높은 책,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서 중장편 어린이 동화책을 읽을 수 있었을 때 저희 엄마가 청소년 소설을 한번 읽게끔 해주셨다든지 일주일에 한 권이 안 끝날지언정 그 긴 호흡의 책을 읽어주셨던 것,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책만 읽어주셨던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좋아하는 책 2권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책 1권,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책들도 같이 읽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저희 엄마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읽어주기보다는 저에게 항상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자 주인공 파트를 맡으면 그 파트가 나올 때까지 되게 집중해서 읽거든요. 제 파트를 놓치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잠자리 독서를 학부모님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하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루틴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매일매일 하는 것만이 루틴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월, 수, 금, 화, 목, 토, 이 격일도 결국에 루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 이렇게 해주셔도 되니까 꼭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이 될 때까지는 잠자리 독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른이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빠에게 배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많은 아빠들이 귀를 쫑긋 세우실 것 같은데 무엇인가요? 아빠 같은 경우도 워낙 일 때문에 바쁘시다 보니까 저에게 공부에 있어서 뭔가 조언을 줄 수 있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빠에게 더 중요한 걸 배웠는데요. 바로 성실성.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 자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이라는 걸 제가 지속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더 핵심적인 가치를 주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이 석재 사업을 하시면서 항상 밤 9시면은 주무시고 새벽 4시면은 일어나셔서 운동도 하시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휴가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골프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본인만의 취미도 있으셨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더 폭넓게 잘 관리를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성실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습관 하나하나를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아빠로부터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초등학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아이가 하길 원하는 게 있다면 말로만 시킬 게 아니라 말이든 행동이든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는 것, 우리 아이들은 모방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먼저 모범이 되고 보여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아버지들이 여러 번 지금 네. 소환이 되시는데, 일단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첫째는 거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네. 도서관으로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 또 하나는 분기별로 교육 업데이트를 같이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여주시는 거. 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따라하고 그렇게 또 잘하지 않습니까? 네. 이 영상을 아버지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민찬 작가님이 쓰신 의대생의 초등 비밀 과외 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잘 읽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제목을 보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의대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는 의대 목표가 아닌데, 의대 근처도 아닌데, 혹시 이 책을 읽고 있다가 주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벌써 의대 보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의대생이 썼더라도 절대로 의대 로드맵을 이야기를 하거나 무조건 의대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대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저 의대생의 입장인 제가 초등 6년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한 책이니까 부담감 없이 제목 보면서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저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학생의 관점에서 정말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특히 우리 초등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트렌디한 로드맵을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 이번 책이거든요. 그리고 어렵거나 책이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친절하고 꼼꼼하게 쓴 책이니까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더 잘 읽힐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책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넣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초등 시기에 해야 될 게 많다라고 부담을 느끼면서 이것들을 한 번에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제가 강연 같은 걸 하다 보면 제가 책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실시간으로 온라인 서점에다가 책 이렇게 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책을 다 한 번에 사게 되면 정말 나중에 힘들 수가 있어요. 이번 책 의대생의 초등 비밀 과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넣어뒀지만, 이것들을 다 한 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6년 동안 나눠서 하라는 얘기니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 초등 아이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이랑 또 같이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